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5일 오후 3시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리를 놓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부정선거 운운하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이 맡고 비상근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이 바로 상근이니까 실질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니까 여기에서 불편부당하게 하지 않으면 당장 부정선거 시비가 납니다. 부정선거 시비가 나면은 당선된 사람의 민주적 정통성이, 민주적 정당성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정, 무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혜주 씨를 임명을 했습니다. 조혜주 전 중앙선관위 기조실장인데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이다. 이게 이제 쟁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을 공정성이 최고도로 요구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책임자 자리에 앉힐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런 내용인데, 이 민주당이 발간한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 특보로 기재된 사람입니다. 공명선거 특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32년 근무한 경력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경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이 경력이 문제가 되니까 이게 잘못 기재가 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는데 믿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에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화일보 오늘 사설이 딱 부러지게 문캠프 출신 중앙선관위원 이제라도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선을 딱 끊고 나왔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도 못했지만 문 대통령 24일 조혜주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걸 불구하고 임명장을 주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꼭 말썽이 있더라도 꼭 이 자리에 앉혀야 되겠다는 집념이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문화일보 사설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원천적으로 거스르는 처사다. 선관위 1급 출신이면서 장관급인 선관위 유일의 상임위원이 될 예정인 조 위원은 2017년 9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 특보로 등재되었다. 당사자와 민주당은 실무자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상식부터 거스리는 변명으로 들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부정선거도 획책할 수 있다는 메시지다. 자, 이게 과거의 악몽을 되새기고 합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유지가 되려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선거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사법부의 독립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개가 유지되지 않으면은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은 쿠데타가 나든지 뭐 민중 봉기가 나야, 즉 피를 흘려야 정권이 교체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로 가는 거죠. 민주주의가 바로 정권의 평화적 교체에 있습니다. 그 3대 조건이 언론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공정한 선거, 그 다음에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이 세 개의 축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극좌 정권에 종속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이 공중파 방송이 완전히 정부 기관의 홍보 매체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이렇게 이런 편파적인 인사가 들어섰을 때 예상되는 사태는 이 끔찍합니다. 최악의 경우에 공정한 선거, 지금까지 우리가 치른 선거는 뭐 지난 30년 동안에 다 공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정한 선거가 불가능하게 될 상황도 있다. 예컨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야당 당선자가 뭐 선거법 수사라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완전히 편향된 판단 등에 의해서 당선 무효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감옥에 간다든지 해서 대통령에 취임할 수 없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이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펴는 인사를 보면은 검찰을 완전히 정권의 심부름 역할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도 완전히 정권의 심부름꾼 비슷하게 바꿔버렸습니다. 이번에 전 대법원장 구속이 바로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도 좌편향 코드에 맞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된다면은 자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중앙선관위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공모관계가 형성이 된다면은 이건 지금 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공모관계가 형성된다면은 당시 정권에 현존하는 정권에 반대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길을 막을 수가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사태가 예상되는 거죠. 더구나 이 걱정이 요새 시중에 보면은 과연 선거가 있겠느냐, 다음 대통령 선거가 과연 있겠느냐, 이 북한 요소가 있고 하니까 이 남북한이 무슨 일을 벌려가지고 선거 없이 무슨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실감 있게 돌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을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말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한편에서는 그런 불안감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 지금 문재인 정권에 소속된 여당 그리고 검찰, 사법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월권적 행동을 보면은 2022년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상당수가 지금 자기들이 적용하고 있는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이 죄에 걸려가지고 상당수가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로 정권을 놓으면 안 되죠.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게 아니냐. 저는 문재인 정권이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거 아니냐. 그 돌아갈 수 없는 다리라는 무슨 다리냐. 바로 평화적 정권 교체가 불가능해야, 그러니까 재집권을 하지 않으면은 법적 심판을 받는다는 이런 절박한 감정에 사로잡히면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중앙선관위원회 그리고 방송 등을 장악해야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런 인사가 일어나니까 이거 부정선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자유한국당의 걱정이 공허한 너무 심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그룹이 당시 계엄사령관을 연행을 했습니다.
계엄사는 걸 연행할 때는 수사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11.6 사건 수사. 정성화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대로 스무스하게 연행이 되지 않고 총격전으로 발전하고 드디어 군 부대가 출동하고 해가지고 일종의 내전 상태로 가버렸습니다. 피도 많이 죽지는 않았지만 한 3명 정도 죽었군요. 이렇게 되니까 전두환 그룹은 정권을 잡지 않으면은 12월 12일 밤에 일어났던 일로 해가지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강박관념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잡는 쪽으로 매진해가지고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볼 측면도 있습니다. 전두환 장군은 대통령까지 꿈꾸지 않았을 것이다. 군부의 실력자 정도로 남아있을 정도의 야망이었는데 12 사태 그날 밤에 일어났던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걷는 이런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1954년 5월 20일에 이 국회에서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걸 4.4.5입 개헌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표결을 해보니까 가결 정족수가 3분의 2인데 136표가 나와야 되는데 한 표가 모자라가지고 135표가 됐어요. 부결이 되어버렸습니다. 부결 선언을 했어요. 당시에 자유당 소속인 최순주 국회 부의장이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자유당이 법무장관을 앞세워가지고 해석을 바꿔버립니다. 왜냐? 이 가결 정족수를 보면은 136.333 이렇게 130 가결 정족수가 135명이군요. 135명. 정확하게 말하면 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3분의 2로 계산하면 제적 의원이 그때 203명이었는데 3분의 2는 135.333 이렇게 됩니다. 135.333 그러면은 몇 표가 나왔느냐 하면 그때는 135표가 나왔어요. 135표. 그런데 135.333이니까 당연히 이 정족수에 미달이 되었습니다. 0.333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부결을 했는데 그 다음 법무장관이 나서가지고 이 보통 반올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반올림. 그러니까 135점에서 333은 떼버린다. 그러니까 135명도 정족수에 맞다. 이렇게 억지 해석을 해가지고 이건 수학에도 맞지 않죠. 135.333으로 해서면은 136표를 받아야 6번 가결 정족수인데 135표 받아놓고 그 모자라는 0.333은 반올림 또는 반내림 원칙에 의해서 없는 걸로 하고 해가지고 이걸 가결된 것으로 선포를 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956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되고 1960년에 당선되었다가 4.19를 맞아가지고 하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 권력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학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수학도.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나 헌법재판소나 사법부가 예컨대 어떤 선거를 통해서 2022년 선거에 야당 후보가 한 50만 표 차이로 당선됐다. 한 몇백만 표 차이로 크게 이기면은 이게 장난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50만 표 차이로 당선됐다고 했을 때 무슨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 야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법적 프로세스로 들어갈 때 그때는 정권 세력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길목길목에 다 있고 검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대부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그때 국민들이 이게 무슨 짓을 하느냐고 막 들고 일어나고 하면은 또 강제 진압을 하면은 그 잘못하면 내전적 상태로 갑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그 아주 중요한 자리에 이런 말씀 편향성이 의심되는 사람이 임명된다는 것은 잘못하면은 부정선거를 준비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 같으니까 이 사설대로 문화일보 사설대로 이미 임명했더라도 이제라도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후환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